안녕하세요. 라이프노트입니다. 오늘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똑똑하고 IQ가 높고 명문대로 나오면 좋은 선택이 가능할까? 좋은 선택을 할 확률이 높아질까? 라는 주제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내가 그때 그 집을 샀어야 했는데, 그때 그 주식을 팔지 말았어야 했는데 등 살다 보면 이런 후회가 남는 순간이 많죠. 우리가 매일 내리는 수많은 선택들이 있습니다. 점심 메뉴부터 결혼, 투자, 이직과 같은 인생의 큰 결정까지. 이 모든 건 결국 미래의 내 삶을 바꾸는 갈림길이 되기도 하죠. 그렇다면 똑똑하면 정말 좋은 선택을 할 확률이 높아질까요? 많은 사람들이 IQ가 높으면 공부를 잘하면 더 나은 선택을 한다라고 믿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오히려 똑똑한 사람이 더 크게 실패하는 경우도 있죠. 주변을 둘러보면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명문대 나오고 좋은 회사 다니고 연봉 높고 머리 회전도 빠르고. 근데 이상하게도 그런 사람들이 항상 좋은 선택만 하는 건 아니라는 사실. 문득 깨달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선배 중에도 한 분이 있어요. 정말 명석하고 머리 좋기로 소문난 분인데, 투자할 때마다 망하고, 연애할 때마다 이상한 사람 만나고, 이분이 정말 그 똑똑한 분 맞나 싶을 정도로요. 반대로 학창 시절에 그렇게 공부를 잘하지 못했던 친구도 지금까지 연락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오히려 행복한 가정도 잘 꾸리고, 혼자 하는 사업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잘 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정말 인생은 한 치 앞을 모르는 거구나. 이런 생각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부를 잘하는 똑똑함과 지혜로움은 조금 다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말하는 똑똑한 사람들은 정말 좋은 선택을 잘 할 수 있는지와 똑똑하지 않아도 좋은 선택할 수 있는 방법들은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똑똑하면 좋은 것들도 많지만 선택을 할 때 오류가 생길 확률이 올라갑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바로 첫 번째, 똑똑함이 주는 함정인데요. 그 함정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이겁니다. 바로 나는 안 틀린다라는 자신에 대한 과한 확신이죠. 자기는 절대 안 틀린다라는 큰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머리가 좋고 분석 능력이 뛰어난 사람일수록 나는 이 정도는 절대 틀릴 일 없어 라는 마음이 강하죠. 특히 투자, 경영, 의사결정에서는 내 계산대로 될 것이다 라는 자신감이 커지면서 리스크 대비 소홀해집니다. 심지어 투자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을 비웃듯이 내가 저들보다 더 낫다, 학벌도 낮고 투자 금액도 훨씬 많고 내가 투자 대비해서 딴 돈도 더 많다. 내가 저들보다 더 전문가다. 라는 생각으로 내 방식이 무조건 맞다라고 확신을 하면서 조언을 무시하기도 하죠. 실제로 월가에서 박사 출신 트레이더들이 자주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본인 모델에 대한 맹신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대표적 사례가 바로 천재 투자자들의 몰락했던 사건이 있었죠. 1990년대 노벨상 수학자들이 모여 만든 헤지펀드, 바로 LTCM 사건입니다. 천재들이 모여 수학적으로 완벽하다고 생각한 전략으로 투자를 했지만 러시아 금융위기 한 번에 펀드는 폭망하고 세계 금융 시스템까지 위협했죠. 똑똑한 두뇌가 오히려 리스크를 과소평가하게 만든 사례인 거죠. 결국 똑똑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생각이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겸손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하게 되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똑똑함이 주는 함정, 두 번째로는 바로 확증 편향인데요. 되게 똑똑한 사람들은 확증 편향이 강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똑똑한 사람은 원하는 결론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엄청 잘 찾아내고 그것을 맹신하며 그런 것을 또 좋아하죠. 문제는 그게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자기 주장을 강화하는 근거 찾기로 전락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부동산은 무조건 오른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수많은 데이터를 분석해도 오른다는 근거만 확대 해석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좋은 점과 나쁜 점 두 가지를 찾아서 놓고 비교해보고 결정을 해야 하는데 확증 편향이 강한 사람은 자신이 듣고 싶어하는 정보, 이게 문제죠. 자신이 듣고 싶어하는 정보만 듣는다.
듣고 싶은 정보. 자신이 듣고 싶어하는 정보만 확대해서 찾다 보니까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확신으로 보지 못하는 이 돌발 요소들을 나중에 발견한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때문에 이들 같은 선택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확증 편향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편향된 사실을 미리 인지하고 고치려는 노력이 분명히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논리적 사고를 너무 중시하다 보니까 감정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바로 이 똑똑함이 주는 함정 세 번째인데요. 감정을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인생의 중요한 선택들, 결혼, 직업, 거주지 같은 것들은 순전히 논리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도 많죠. 제 주변에 보면 누가 봐도 정말 완벽한 사람과 결혼한 사람이 있습니다. 학력, 직업, 성격, 가정 환경, 뭐 체크리스트로 따지면 진짜 남부러워할 게 없죠. 100점짜리였습니다. 근데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날. 그래서 왜 행복하지 않은 거냐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하는 말로는 자신의 마음이 뭔가 그 사람에게 향하지 않고 향하더라도 좀 공허함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즉, 이분은 사랑하는 마음이 뭔가 논리적으로 계산할 수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상하게 똑똑한 사람들은 뭔가 전문적이고 복잡한 설명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죠. 똑똑한 사람은 단순한 해답보다 복잡하고 정교한 이론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단순하고 직관적인 해결책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마음 같은 것도 그렇게 논리적으로만 보니까 너무 복잡하고 이건 사실 복잡한 게 아니잖아. 사람을 좋아하고 무언가를 따지지 않고 내 마음이 가게 행동을 했다라는 거, 그리고 해야 된다라는 거. 그런데 뭔가 학력, 직업, 성격, 가정 환경 이런 사람 마음을 논리적으로만 계산하고 뭔가 정교한 걸 좋아하고 이론적으로만 다가가니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이론으로 풀 수 없는 건데 이론으로 다가가니까 방법이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직관적인 해결책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인생의 많은 선택은 오히려 단순함이 답일 때가 있습니다. 단순함이 답일 때가 많죠, 사실. 뭐 다이어트 같은 경우에도 칼로리 섭취를 줄이고 운동을 해라. 뭐 투자 같은 경우에도 몰빵하지 말고 분산하고 오래 가지고 있어라는 등 단순한 사실만으로 그것을 실행해서 성공에 도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똑똑한 사람들은 그들만의 복잡한 이론으로 이 간단한 원칙을 덮어버리죠. 예를 들면 칼로리 섭취를 줄이려면 단순히 적게 먹으면 됩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죠. 칼로리 섭취를 줄이기 위해서는 자신이 먹는 음식별로, 그런데 저울을 재가면서 칼로리를 체크해가고 칼로리뿐만이 아니라 뭔가 더 고급지고 어려운 용어의 운동 역학적인 방법을 막 알아내면서 운동을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간혹이요. 그런 사람들이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일 겁니다. 나름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함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 문제는 이런 방식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 똑똑함이 오래가지 못하라는 거죠, 방법이. 왜냐하면 너무 어렵게 다가갔기 때문에 단순함이 답인데도 단순함을 피해서 너무 어려운 방법으로 스스로 이 어려운 방법을 택했기 때문에 결국 다이어트 실패하는 결과를 보여주는 거죠. 오히려 똑똑한 사람이 더 다이어트를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뭐 이게 통계로 나와 있다 하면 이걸 일반화하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아는 분들도 정말 단순하게 운동 열심히 하고 적게 먹는 사람은 다이어트에 성공을 하는데 뭐 칼로리가 어떻고 이건 나트륨이 어떻고 이런 성분 따지고 운동은 뭐 공복에 하는 게 제일 효과가 좋고 뭐 저녁에 하는 것보다 뭐 오전에 하는 게 좋고 뭐 이런 걸로 너무 따지는 분이 있어요. 뭔가 배운 걸 지식을 토대로. 하지만 그 사람은 결국 다이어트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삶의 선택에 있어서 너무 전문적이려고 하고 너무 배운 것을 그대로만 적용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일을 그르칠 수 있다는 사실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똑똑한 사람들은 너무 제가 뭐 극단적인 설명을 드린 것 같지만 예시를 든 것 같지만 똑똑한 사람들은 대개 이렇게 자신이 똑똑한 걸 알기 때문에 복잡한 설명을 좀 좋아하고
남의 감정을 너무 논리적으로만 다가가려고 하고 자신의 감정을 무시한 채 말이죠. 그리고 단순함으로 좀 바라보면 쉽게 풀릴 문제도 돌고 돌아서 어려운 용어와 어려운 설명으로 돌다 보니 결국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많더라라는 겁니다. 너무 어렵게 가지 말자고요. 자, 그럼 똑똑함보다 중요한 건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똑똑하면 성공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현실에서는 현명한 사람이 오래 버티고 결국 성공하는 경우가 더 많죠. 왜냐하면 똑똑함은 단기적 문제 해결 능력에 강하지만 현명함은 장기적 삶의 반영과 균형을 다루기 때문에 그럽니다. 똑똑함이냐 현명하느냐, 네, 요 차이는 속도냐 반향이냐 이 차이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똑똑한 사람은 빨리 달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똑똑하죠. 시험 문제를 잘 풀고 데이터를 빨리 분석하고 복잡한 문제를 단숨에 정리해요. 똑똑한 사람들은 속도를 좀 중시하기도 하고 또 속도를 내는 방법을 압니다. 하지만 만약에 속도를 내는 건 좋은데 달리는 방향이 잘못되었다면 빨리 달릴수록 더 멀리 엉뚱한 곳으로 가는 결과가 됩니다. 현명한 사람은 속도가 느리더라도 먼저 내가 가야 할 방향을 맞는지 고민을 하죠. 물론 그렇다고 속도가 전혀 안 중요하다라는 건 아니죠. 다만 둘 중에 하나 1%라도 더 집중을 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속도보다는 1%라도 방향성에 더 포커스를 맞추는 게 인생의 삶의 선택에 있어서 더 도전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똑똑한 사람은 모든 걸 숫자로 계산하려고 하고요. 연봉이 얼마, 수익률이 몇 프로, 효율성이 몇 프로,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굳이 MBTI로 따지자면 요새 말로 T라고 하죠. T 성향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인생의 중요한 요소는 숫자로 환산되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죠. 계산할 수 없는 게 건강, 가족과의 시간, 마음의 평화 같은 것들 있죠. 현명한 사람은 계산에만 매이지 않고 삶 전체의 균형을, 밸런스를 중요시합니다. 이것을 고려하죠. 얼마 전 뉴스에서도 제가 봤는데 사건인데 어떤 아버지가 로또 2등이 당첨되었지만 자녀와의 관계를 끊고 살고 있었고 로또 2등이 당첨이 되었지만 결국 생을 마감하게 됐고 자녀는 아버지는 생에 자식들에게 해준 게 없다며 실신 인도까지 거부를 했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아버지의 역할이라는 인생의 중요한 요소도 단순히 어떤 데이터나 숫자로만 환산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아버지라고 해서 돈만 갖다 준다고 혹은 아버지 역할이라는 게 그냥 아무것도 안 한 채 나만 둔다고 또 아버지는 아니겠죠. 그런 것처럼 제가 한 가지의 사건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지만 이와 같이 어떤 자식된 도리 또는 아버지의 역할 이런 것들은 똑똑한가는 거리가 멀다.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오히려 현명한 사람이라면 좀 밸런스를 맞추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나은 선택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한 가지로 딱 귀결돼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정답은 없는 거지만요. 그러면 진정으로 우리가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무엇이냐 이걸 텐데요. 일단 세상에는 완벽한 정보는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미래를 100% 예측할 수는 없죠. 오히려 80% 정도의 정보가 모이면 결정을 내리고 나머지 20%는 가면서 조정하는 게 더 현실적입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이는 스타트업 CEO들을 보면 쉽게 찾아볼 수 있죠. 그들이 모든 걸 다 계산하고 창업한 게 아니죠. 어느 정도 가능성을 보고 일단 시작한 다음 계속 피벗하면서 고치고 수정하면서 성공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렇게 불완전한 정보 속에서도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힘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최악의 시나리오를 먼저 가정해야 됩니다. 이 선택이 틀려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인가 이것을 봐야 되는 거죠. 주식에 100% 몰빵하는 대신 잃어도 생활에 지장 없는 돈만 투자한다는 거죠. 두 번째, 70% 원칙 적용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필요한 정보의 70% 정도만 확보되면 행동한다. 남은 30%는 실행하면서 배우는 것으로 채운다라는 생각으로
시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게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 불안정한 정보로도 나는 계속 결정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나만의 용기가 필요한 건데 이런 용기를 내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70%의 원칙을 적용하고 마지막으로는 작게 시작해서 조정해 나가는 습관을 들여야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큰 결정을 하지 않고 작게 작게 시도를 해보는 거죠. 뭐 예를 들면 가장 흔한 예가 퇴사 후에 창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창업을 좀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면 퇴사부터 하는 게 아니라 퇴사 전에 뭔가 사이드 프로젝트부터 살살 해보는 거죠. 그러다 그것이 잘 되면, 즉 부업이 잘 되면 본업으로 전환하라는 거죠. 하지만 문제는 대부분 순서를 바꾸기 때문에 예상치도 못한 탈이 나기도 한다라는 건데요. 결국 우리의 삶은, 우리의 선택은 모두 불안정한 정보로 뒤덮여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결정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믿는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진짜로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나의 직감을 좀 믿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 논리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어쩔 때는 나의 직감이 더 정확할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이런 밸런스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진짜 좋은 선택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논리적 분석과 직감적 판단을 모두 활용해요. 논리로 기본적인 프레임워크를 이렇게 만들고 그 안에서 직감이 말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워렌 버핏의 투자 철학을 보면요. 철저한 분석을 하지만 마지막 투자 결정은 이 회사가 좋다라는 직감에 의존하게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비즈니스라는 그의 기준도 결국은 직감적인 부분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만큼 나의 직감은 선택을 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한 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좋은 직감을 갖고 있으려면 나의 논리에도 균형을 갖는 어떤 연습이나 실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결론은 논리 없는 직감은 무모함이고 직감 없는 논리는 무기력함이라는 겁니다. 진짜 좋은 선택은 논리로 틀을 만들고 직감으로 방향을 잡는 것에서 나오죠. 쉽게 말해 논리는 지도, 직감은 나침판이라고 보면 됩니다. 지도만 있으면 길은 알지만 어느 쪽이 맞는지 못 느끼고 나침판만 있으면 방향은 알지만 길을 잃습니다. 두 가지가 만날 때 비로소 올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에서 지도와 나침반을 빨리 갖고 있어야 되고 만들도록 소유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선택 앞에서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이유일 겁니다. 실패할까봐. 집을 사려다가 혹시 떨어지면 어쩌지? 사업을 시작하려다가 망하면 내 인생 끝나는 거 아니야? 라고요. 새로운 직장에 이직하려다가 지금보다 더 안 좋은 선택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지배적으로 들 겁니다. 똑똑한 사람일수록 이 두려움이 더 큽니다. 왜냐하면 실패했을 때의 손실, 사회적 평가, 계산된 리스크를 머릿속으로 계속 시뮬레이션 하기 때문이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가짐이 중요한 이유는 첫 번째, 실패는 배움의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실패는 배움의 과정.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죠? 첫 번째 시도에서 성공한 경우가 거의 없다라는 거죠. 실패를 통해 내 직감이 맞았는지, 논리가 틀렸는지 점검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선택의 감각이 점점 좋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바로 실패를 경험해야, 실패 경험도 중요합니다. 실패를 경험해야 나의 직감이 자라날 수 있다는 겁니다. 직감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실패와 성공이 반복된 경험의 데이터베이스죠. 작은 실패를 겪어본 사람일수록 나중에 큰 선택 앞에서 더 현명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두려움은 기회를 가로막는다는 사실입니다. 두려움, 기회. 이 두 가지를 떠올려 보면 기회를 갖기 위해서는 두려움을
맞서 싸워서 뭔가 억눌러야 되는데 이 두려움이 크기 때문에 기회가 안 온다고 느껴지는 거죠. 완벽한 정보, 확실한 보장만 기다리다 보면 기회는 지나갑니다. 결국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무 선택도 못하고 남이 맞는 길만 따라가게 되는, 선택에 대한 선택만 할 뿐이라는 거죠. 똑똑한 사람은 실패를 피하려 하고 현명한 사람은 실패를 활용합니다. 결국 좋은 선택을 하는 힘은 실패를 얼마나 담담하게 받아들이냐에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좋은 선택을 판단할 때 중요한 건 바로 시간의 축입니다. 시간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건데요. 단기적으로는 손해 같아 보이는 선택이 장기적으로는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죠. 애플 창업자 스티브 잡스가 대학을 중퇴한 것, 마이크로소프트 회장 빌 게이츠가 하버드를 그만둔 것, 당시에는 말도 안 되는 선택으로 보였지만 지금 와서 보면 최고의 선택이었죠. 그 당시에는 주변 사람들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대학을 가고도 중퇴를 하는 바보가 어디 있냐, 그건 미친 짓이다 라는 등의 비판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를 보면 아니라는 거죠. 반대로 당장은 안전하고 좋아 보이는 선택이 10년, 20년 후에는 후회되는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할 때 자신만의 기준을 정해야 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개 성공한 사람들은 선택이라는 것을 할 때 이런 기준을 정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나의 가치관과 일치하는가라는 건데요. 돈, 명예, 안정성, 자유, 성장, 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명확히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기준에 맞는 선택을 하는 것을 이제 의미를 하는 건데, 돈, 명예, 안정성, 자유, 성장, 굉장히 많은 가치관들이 있잖아요. 살다 보면. 근데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 일단 기준이 없다라는 건데, 이게 명확하지 않으니까 내가 선택 자체를, 아예 판단 자체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빨리 나의 가치관이 무엇인지부터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두 번째는 10년 후에도 나에게 떳떳한가라는 기준인데요. 10년 후에 내가 지금의 선택을 어떻게 평가할까를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후회하지 않을 선택, 그때 가서도 잘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선택 쪽으로 기울여야 된다는 거죠. 현 시점에서 잘했는지를 판단할 수 없으니까 10년 후로 미뤄서 생각해보면 의외로 그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세 번째로는 바로 지금 선택한 일이 잘못되거나 실패해도 내가 견딜 수 있는가라는 기준입니다. 모든 선택에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는지,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지를 냉정하게 판단해야 하는 거죠. 결국 모든 판단의 근거는 결국 내 자신 스스로에게 포커스를 맞출 때, 집중할 때 올바른 선택에 가까워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똑똑하면 더 좋은 선택이 가능하냐라는 겁니다. 정답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라는 거죠. 똑똑함은 좋은 선택의 도구가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죠. 진짜 중요한 건 겸손, 자기 객관화, 메타인지, 장기적으로 보는 시야일 겁니다. 결국 인생은 시험지가 아니라 실전이죠. 시험에서는 정답을 맞히는 게 중요하지만 인생에서는 망하지 않는 선택, 나를 지키는 선택이 더 중요합니다. 똑똑함만으로는 좋은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똑똑함에 지혜, 직감, 용기를 더한다면 분명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중요한 건 완벽한 선택을 하려 하지 말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하면 됩니다. 내 환경에서, 내 방식대로, 내 방법에서 내가 수용할 수 있는 한에서,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죠.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를 통해 계속 배워나가면 됩니다. 오늘도 하나의 선택 앞에서 고민 있는 모든 분들이 후회 없는 결정을 내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을 하든 완벽한 선택은 없다 라는 것을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